번째가 자기와의 관계고, 두 번째는 가족, 동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겠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사 노릇을 접고 변호사 노릇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변호사 노릇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판사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옳고 그름에 집착한다는 뜻입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을 속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내가 옳다는 망상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옳으면 누가 틀렸어요? 이 인간이 틀렸잖아. 누가 바뀌어야 돼요? 이 인간이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정신과 의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변화해야 되겠구나 라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은 너가 이게 잘못되었어, 이게 문제야 라는 판사 노릇보다는 변호사의 노릇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정신과 의사니까 얼마나 우리 집사람하고 대화를 잘하겠어요? 대답이 없네. 나는 충격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아내가 저하고 얘기하면 그렇게 답답했대요. 한 50이 될 때까지는 얘기가 안 통했대요. 50대 중반이 되니까 좀 나아지고 60이 되니까 조금 견딜 만한데 아직도 멀었대요. 분명히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내가 열받았어요. 얘기를 시작했는데 한 5분쯤 지나면 자기가 잘못한 걸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니니까 반박은 못 하겠는데 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이런 일이 숱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 지가 옳다는 망상에 빠져가지고 박박 우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구나,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판사 노릇 가끔 필요할 때가 있지만 관계를 위해서는 변호사 노릇을 해야 된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세상과의 관계죠. 세상과의 관계는 별거 없어요. 감사하면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감사하면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압니다. 근데 잘 안 돼서 문제죠. 훈련해 보십시오. 제가 만난 두 사람의 택시기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근데 지방에 가서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 갑니다. 그러니까 이 택시기사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들었나 보다. 그리고 좀 크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디 갑니다. 그랬더니만 반쯤 고개를 돌려서 뒤로 쓱 보더니만 차가 출발합니다. 들었다는 뜻입니다. 왜 시끄럽게 두 번 뜨드냐, 이런 표정입니다. 저렇게 살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다가도 그래, 하루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얼마나 많은 진상을 대하겠어요. 그런데 택시비 얼마 받아봤자 참 피곤하겠지, 그런 측은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또 한 명의 택시기사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아주 오래전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새벽 5시에 제가 택시를 탔습니다. 젊은 기사가 반갑게 나를 맞아주더라고요. 선생님 어디 가세요? 병원 갑니다. 의사 선생님이세요? 예. 좋으시겠어요. 저도 요즘 행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그 경제 위기 속에서 택시를 몰면서 행복하다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속으로 별인간 다 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남들은 요즘 실직 걱정하는데 저는 택시를 해서 너무 좋아요. 제가 어제 지방을 갔는데 27만 원을 벌었지 뭡니까? 이딴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짜증이 났어요. 내가 새벽 5시에 택시를 탄 거는 빨리 병원 가서 글을 마감을 해야 되는데 자꾸 뜯으니까 좀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건성건성 대답을 했어요. 병원 내렸는데 6,900원이 나왔어요. 7,000원을 주고 내렸죠. 한참 가는데 어두운 새벽 뒤에서 누가 나를 불러요. 선생님, 그래요. 뭐지? 보니까 택시기사가 택시를 세워놓고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뭐지? 이렇게 보니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내 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손에 뭔가를 쥐어주는 것이었어요. 뭐겠어요? 200원이었어요. 이게 뭐지? 이렇게 보니까 웃어요. 선생님, 이렇게 일찍 오셨는데 커피 한 잔 뽑아 드셔야죠. 오늘 힘내세요.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그리고 탁 돌아서는데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의사라는 놈이 뒤에 앉아가지고 인상 팍팍 쓰고 뭐 물어도 대답도 잘 안 하고 가려다가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무거웠던가 봐요. 오늘 커피 한 잔 드시고 힘내세요. 저는 제가 지치고 힘들 때 그가 나의 손에 쥐어줬던 200원을 잊지 않습니다. 아, 나도 저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보다 더 위대한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여러분은 답을 하지 않은 그 택시기사, 200원의 팁을 준 택시기사,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세상에 불만을 가지고 억울해하면서 짜증 부리면서 그렇게 살 것인지, 그 가운데서 나의 삶에서 의미를 찾으며 최선을 다하며 감사해야 하며 살 것인지,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진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해가 먼저 되어야 되죠. 이해가 되지 않는데 좋은 관계를 맺기는 어렵습니다. 상대의 이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상대의 마음을 읽고 느끼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공감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뇌에는 실제로 거울신경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내가 막 발로 차면 아플 거 아니에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느껴지는 게 바로 거울신경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게 발달해야 진짜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현대사회가 그게 발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왕따, 학교폭력 문제가 난리죠. 회사에서도 심지어는 그런 게 있잖아요. 성희롱의 문제, 이게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그렇게 교육하잖아. 하지 말라고. 왜 안 돼? 이게요, 그냥 성희롱인 게 뭐다, 이런 거 하지 마라, 효과가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뭐 왕따시키지 마라, 이건 나쁜 행동이다, 백날 가르쳐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게. 그 공통점이 그것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왕따, 학교 폭력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때는 더 끔찍했습니다. 근데 요즘 왜 난릴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왕따와 학교 폭력은요, 나쁜 놈이 나쁜 짓 한 거예요. 세상 어디나 나쁜 놈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아니에요. 애들 보고 너 왜 친구 괴롭혔어? 물어봐요. 대답이 뭔지. 그냥 재밌잖아요. 심심하잖아요. 이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고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이죠. 과거의 차이가 그런 것들이에요. 단순히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이 아이들이 남의 마음을 읽고 느낄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공감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사회 문화적인 환경, 가정적인 환경이 안 된 거예요. 정신과 질병 가운데 공감의 능력이 없는 성격장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반사회적인 성격장애입니다. 막가파. TV에 보면 막 사건 저지르고 실실 웃고 나오는 인간들 있잖아요. 섬찟하죠? 그 인간들이 왜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상대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는 막 심각하게 행동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또 한 부류가 더 있어요. 바로 나르시스트, 자기애가 충만한 사람들이. 이 친구들은 공감의 능력은 있어요. 지한테만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사회가 두 사람을 키우는 문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나친 좌절 때문에 정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에 불만이 생기고 공감력이 떨어지는 한 부류와, 너무나 정말 완벽하게 자라가지고 공감의 능력이 필요 없는 부류와, 적절한 좌절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사람과의 소통을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느끼고, 이런 훈련이 잘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 극단의 양 집단들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말하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그 평범한 가운데 사람들과 지지고 볶으면서 정말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느낄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환경에서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합시다. 약간 관계와 관계되는 것인데,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합시다. 회사 내에서의 관계인데요. 기업체에 가보면은 어떤 리더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문화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만큼 리더들의 영향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 교육을 하게 되잖아요. 리더십 교육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위에 진상들 좀 만났대요. 그 인간이 옛날에 리더십 교육을 겁나게 받았던 인간들이야.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예요. 저는 리더십 강사는 아니지만 리더십 교육은
정신과 의사나 심리 선생님이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축구공을 차는 것과 개를 차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축구공은 잘 차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사람은요,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책에서 몇 번 배웠다고 행동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란 결국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거는 일단 내가 편안해야 됩니다. 내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위에서 박살이 났는데 밑에 가가지고 참 우리 팀 잘했다,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숙한 인간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리더가 왜 자기 자신의 마음 관리를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지쳐 있어. 내가 지금 힘들어. 이러면요, 모든 자극이 전부 다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돼 있습니다. 리더의 마음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의 리더들이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유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감은 실력과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한민국의 CEO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 가운데는 참 따뜻하고 여유가 있고 유머도 있고 그러면서도 돌격 앞으로도 할 줄 알고 참 존경스럽다 이런 분들도 있었지만 가끔은 야, 저 자리까지 갔는데 어떻게 표정이 저렇게 더럽냐 이런 분들도 만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그것은 외적인 성장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이런 것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뭐 대단한 것을 이루지는 못했잖아요. 그저 열심히 주어진 환경에 따라 열심히 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때로는 우울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불안할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나 나름대로 뭐 큰 해 안 끼치고 또 내 주변 사람과 잘 지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런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이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어떤 자리라든가 외적인 요소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 여유를 바탕으로 누군가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리더인 것입니다. 리더는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해서 성과를 내가는 사람들이니까 첫째 사람들에 대해 이해해야 되고 자기 자신의 마음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리더들이 보면 또 우리 직장 문화도 그렇고 돌격 앞으로 너무 잘해. 성과 위주잖아. 근데 이제는 돌격 앞으로만 가지고는 품격 있는 성공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의 품격을 더하기 위해서는 이제 돌격 앞으로와 함께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죠? 이 감성적인 게 함께 되어야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 사회도 또 회사도 개인도 좀 품격 있는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